오늘은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딱 두 가지예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그러니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혹은 경기 안정이죠, 이게.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적절한 금리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래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어려운 논리도 아닙니다.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했는지 여부. 근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9월 FOMC 성명서상에 등장한 하나의 단어, 그게 뭐냐면 greater confidence예요. 물가 안정이라는 부문에 있어서 증폭된 훨씬 더 큰 확신을 갖고 있다, 이제. 그래서 비컷을 한 거군요. 확신이 없는 한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만 물가 안정 목표 이루고서 다음 목표 이루는 것이지, 물가 안정 목표 이루지 않았는데 왜 다음 목표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다. 그래서 피벗이라는 것은 24년 하반기에나 있다. 그 24년 전망서에도 24년 하반기에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경제를 전망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매년 네. 이맘시기에 그 다음 연도에 그 경제전망서를 써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이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을 꼭 읽어야 하는, 미리 읽어야 하는 2025년이 되기 전에 네. 필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웅달님은 제 기억에 2020년 전망 때부터 뵀어요. 2020년. 19년 전망 때는 못 뵀고, 예, 그때부터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도움 많이 받고요. 자산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요, 한동안 계속되다가 네. 이번에 이제 0.5% 비컷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4년 반 만에 역사적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 요즘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네.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혹자는 미국 경제 위기 온다, 혹은 이미 심각한 경기 침체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미국 경제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요, IMF의 전망치입니다. 24년 성장률이 2.6%고요. 그리고 23년 작년이 2.5%였습니다. 미국 경제를 진단할 때는 잠재 성장률을 2%로 두면 됩니다. 그럼 2%를 웃도는 성장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컷을 내린 의사결정은 여전히 지금까지는 강하지만 3분기까지는 강했지만 4분기까지 5.5% 금리를 유지하면 그러면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금리 인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왔거나 경제 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라, 이 말씀 드려요. 근데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저 그래프상의 이 모습이 경제 위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거, V자죠 보통. 그 경제 위기랑 24년, 25년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다만 25년이 되면 성장률이 2%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흐름이니까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 아니다, 논란이 될 만한 정말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다소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경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연간 기준으로 본 거예요. 분기별로 쪼개 볼게요. 지금 24년 1분기 미국 경제가 1.4% 성장했고요. 2분기 3.0%입니다. 자, 이 3.0%는 이게 GDP 발표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한 달 간격으로 발표하는데 2분기 확정치가 내일 모레 발표돼요. 목요일 날. 그러면 그때는 3.0에서 내려갈까?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정치가 자 속보치가 2.8%였어요. 그리고 잠정치가 3.0.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치가 나와서 만약에 2.5를 찍더라도 물론 경기 침체 공포감은 또 올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근데 2분기는 이미 지났죠. 2분기가 이미 지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경기 침체 시작됐다는 식으로 공포감이 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목요일 날 발표되는 GDP가 만약에 3.0을 밑돌거나 이렇게 발표가 되면 한 번 또 골라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죠. 8월 5일처럼 블랙 먼데이 때처럼. 자,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흘러가고 3분기가 3.0%예요. 현재 추정치가. 이건 아틀란타 페드의 추정치예요. GDP 나우가. 그러면 1.4, 3.0, 3.0이라고 지금 보면 흐름이 2분기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2%가 되려면 페드의 전망이죠. 연간 2%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은 약 1.5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페드의 부정적인 전망 하에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니까 금리를 B컷으로 내린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하에서도 4분기 성장률이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나쁜 경제가 아니에요. 간혹 이제 경제를 보실 때 우리 동네 뭐 자영업자 정말 많이 힘들고 골목 상권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 뭐 우리 이쪽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그 동네의 경제죠. 전체 경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8번 FOMC가 있잖아요. 저는 FOMC를 매번 지켜보니까 성명서를 다 읽어보는데 회의록을 보고 정말 명언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정책 결정은 토털리티 관점이다. 토털리티. 총체적인 관점이다. rather than 이거 중요합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보다 any particular point. 어떤 particular한 포인트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네는 정말 극단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일 수도 있죠. 어떤 산업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산업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토털리티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보고 실업률을 보고 물가 상승률을 봐야지. 여러분 동네의 경제, 여러분 호주머니 사정, 나의 자영업 경기, 나의 소득 수준을 보시면 전체 경제를 보시는데 좀 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경제를 보고 나의 경제와 비교하는 건 좋지만 나의 경제가 전체 경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근데 전체 미국 경제의 흐름상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경제학 그 원론에 나오는 그 하나의 이론이 기억하세요? 필립스 커브. 필립스 곡선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필립스 곡선상에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지표와 실업률이라는 unemployment rate이라는 지표를 그래프를 그리면 역의관계다라는 뜻이 역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실업률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떨어지게 하려면 물가 상승은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못 잡는 거군요. 둘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준은 냉각되고 있다. 붕괴된 게 아니다. 지금은 쿨링 다운 되고 있다. 나도 인정한다. 근데 그 쿨링 다운 되는 현상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나 정책 의사결정자가 이 얘기하면은 아마 탄핵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용 노동 시장이 이렇게 냉각되고 있고 다른 말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통화 정책 결정자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이해가시죠? 이 통화 정책의 그 기조상 지금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상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한 것은 고용 침체를 우리는 예견한 거다. 어느 정도의 침체는, 그래서 제가 전년서에는 이미 용인된 경기 침체다. 쉽게 말하면 계산된 경기 침체다. 그 정도의 경기 침체를 계산하고 간 거다.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소위 날밤을 새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날밤 새야 시험 점수 잘 봤죠? 물가 안정 목표 위에서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 피곤한 것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맞아요. 피곤해지는 고용시장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악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발표되는 지표들은 제가 물장구라고 비교를 했어요. 물장구. 아이들이 계곡놀이 하면 물이 어른한테 튀죠? 물장구예요. 발표되는 지표들은 물장구예요. 그러나 그건 물결은 아닙니다. 물결은 거스를 수 없어요. 정말 거대한 흐름은 가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은 이렇게 큰 경기 침체 없이, 경기 침체는 맞아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했죠. 큰 충격 없이 가는 게 큰 물결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물장구는 튀어요.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에 이번 비컬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진작시켜요.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 3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영향이 그래요.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의 조정, 기업들의 투자 계획, 투자 의지, 채용 계획,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요. 그런데 보세요. 9월에 인하했어요. 그러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려면 대략 제가 보기에는 12월, 1월 실업률입니다. 근데 지금 9월 마지막 주잖아요. 우리가 받아든 마지막 실업률 데이터는 9월에 발표된 8월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9월 실업률은 어떨까요? 안 좋을 수 있어요. 10월 실업률은 역시 안 좋을 수 있어요. 11월 실업률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게 물장구군요. 물장구예요. 그러면 그 물장구에 놀라는 거예요. 자라와 소뚜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 자라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잉 경기 침체 공포예요. 그게 8월 5일 블랙 먼데이였던 거예요. 경기 침체 온 적이 없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큰 물장구였군요. 그 물장구를 오해했던 거예요. 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 웅달책방에도 너무나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자리하시는데 그 중에는 또 은퇴하신, 퇴직하신 전문가분들, 교수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하신, 정년 퇴직하신 혹은 연배가 되셔서 정년이 다 되셔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경기 탓인가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자연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 실업률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자연 제공인 거예요. 자연 제공. 편의점 갔는데 새우깡이 5봉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새우깡 안 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자연 제공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연 재고를 넘어서서 거의 유통기한 다 돼가는 새우깡이 10봉지 쌓여 있다. 그러면 자연 재고가 아니죠. 여기 진짜 안 팔리나 보다. 그러나 그냥 유통기한이 아직도 2년이 남은 새우깡이 5봉지밖에 안 남아 있다. 자연 재고인 거예요. 자연 실업률의 개념이 있어요. 그 기준이 4.5%입니다. 미국에 4.5%의 자연 실업률 기준이 있는데 4.5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4.3을 기록하고 놀랐던 거고 4.2로 심지어 떨어졌어요. 8월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가 물장구를 물결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잉 공포감을 갖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를 해놓고 등장하는 어떤 인커밍 데이터, 발표되는 지표를 보고 얘가 그 상황에 부합하네라고 하면 했을 때의 의사결정과 이 흐름과 전혀 다른 그냥 일종의 지표라고 알고 대응했을 때랑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8월 5일 날
저도 제 채널에서 즉시 분석해드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팔 시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저는 뭐 투자에 직접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경기 침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잉 공포감 때문에 내던진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가정하고 투자 의사결정하시는 분은 주가의 조정이 있을 때 내던지고 나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경기 침체 오긴 오는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야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경기 침체적인 징후들을 보면 일종의 물장구들을 보면 더 들어갈 때네. 그렇죠. 대폭 조정됐네. 판단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큰 거시적인 물결에 해당하는 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장구가 튀었을 때 물장구네 아니네 이거 엄청난 파도가 밀어닥치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경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수치로 토털리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고 또 경제학 기초 이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네. 정말 그냥 미디어에서 네. 그냥 자극적인 제목에 그냥 막 우리의 심리가 휘둘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되게 지금 말씀해 주신 요만큼만 알아도 제가 정말 대단한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경제학 원론에 다 이렇게 다 뜯어버리고 한 5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주 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정말 경제학 원론에서도 공부 지질이 안 한 우리 4학년 학생들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경제 3대 주체가 뭐니? 몰라요. 너 공부 잘못했다. 다시 학교 다녀. 제가 혼내요. 진짜 그 정도도 모르고 졸업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기초적인 그 상식 가지고만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단한 뭐 복잡한 뭐 준칙을 도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렇게 많은 정보와 공부할 거리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핵심만 뽑을 수 있는 것도 네. 대단하신 것 같고 예. 그래서 꼭 진짜 필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네. 이번에 0.5% B컷 할 때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진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원래는 0.25% 올려도 되는 건데 B컷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앞으로 정말 하드한 게 오니까 B컷을 한 거지. 네. 왜 그 B컷을 했겠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진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예견했기 때문에 시그널이다. 그렇게 네.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뭘 어디 쓰여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옐렌이나 바이든이 파월한테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어디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그래, 수 예, 있겠네요. 대선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 없진 않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쓰여져 있진 않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데이터에 가지고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또 뭐냐면 금리를 파월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12명이 점도표 찍잖아요. 12명의 의견이 고루 쉽게 말하면 다수결로 결정이 돼요. 12명이 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7명 배석하는 연준 총재들이 같이 있습니다. 지역은행 총재들도 같이 옵니다. 근데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쩌면 예를 들면 이 연준 위원들이요 신랄하게 싸우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할 때 금통위 위원들 7명인데 다른 위원들이 어떤 자리에서 발제하거나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오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창용 총재 얘기만 듣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인 금통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은 그게 맞는가? 한 명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토털리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털리티 관점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뉴욕시를 더 보겠죠.
뉴욕지 상황은 지금 금리 인하 지금 필요해. 큰일 나. 근데 아틀란타 페드의 의장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아틀란타 집값 너무 폭등하고 있어서 금리 진짜 그러기도 해요. 아틀란타가 집값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김효지 대표님 오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거기는 자리가 없어요. 집이 부족해요. 그래요. 왜 부족하냐면 기업들이 거기 다 입주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규제 특구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인세를 절감시키니까. 그러니까 아틀란타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는 큰일 나겠네. 집값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마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마다 다른 게 뭐죠? any particular point예요. 그 any particular point들을 다 모았을 때 토털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의사결정과 주장이 중요한 겁니다. 신랄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금리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안 되고 심지어 행정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에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간섭까지 가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연준 위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보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옐렌이 파월한테 압박을 하고 파월이 나머지 위원들한테 압박을 했나요? 아니면 나머지 그 전체 19명한테 다 따라다니면서 너 비컷해 이렇게 했을까요? 비컷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근거를 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진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물가가 확실히 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 수학 점수 100점 맞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면 영어 성적은 좀 떨어지는 걸 인내해야 돼요. 수학 공부하느라고. 그죠? 그렇지만 영어 성적도 수학을 100점 맞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어도 안 떨어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행보는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컷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베이비. 예,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준이 이미 7월에 발표했었던 테일러 준칙 등의 여러 준칙들을 활용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5%가 과도한 제약적인 통화 정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했었어요. 이 그래프 좀 해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게 금리예요. 여기 이게 5.5% 기준금리예요. 근데 이미 7월부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준칙 금리를 적용해 보니 미국 경제에 가장 어울리는 금리는 요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 미국 경제에 어울리는 금리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도입되어 왔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미 7월, 8월 정도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담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용 침체가 없었지만 앞으로 고용노동 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내가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는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는 이뤘으니 고용 시장의 최대 고용을 이루기 위한 그 책무도 내가 다 해보겠다. 그러니까 둘 다 나는 잡아보겠다 하는 역대급 연준 의장으로서의 뭔가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담긴 금리 인하가 아니었나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B컷의 금리 인하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이미 진입됐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준 위원들은 그들만 외부에 밝히지 않는 그들만의 데이터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가 데이터 연준이 생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죠. 근데 물가 데이터 누가 생산해요? 통계청이 생산해요. 그래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거예요. 통계청
한국은행이 물가를 집계하고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위해 노력하면 그럼 먼저 데이터도 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거의 똑같은 시각의 데이터를 접한다. 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주신 의견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할 때마다 보면 경제 위기가 왔었다. 뭐 금리 인하했었던 게 총 7번인데 예를 들면 그중에 5번은 경제 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가 맞아요. 왔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온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막 오잖아요. 뭐 준비하세요? 우산 준비해요. 우산 준비하죠. 네. 비 오면 우산 준비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산 준비하면 네. 비 옵니까?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나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표현이에요.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한 거예요.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 온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와서 한 거예요. 와서 한 거죠. 정확히 보시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했고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한 거예요.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게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2008, 9년 경제 위기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와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죠.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어요. 금리를 있는 힘껏 끌어내렸죠. 네.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긴박한 금리 인하였다면 9월 FOMC 회의 정례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근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B컷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게 정례 회의 때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억하세요? 2020년에 이번 주 목요일 FOMC 회의가 마침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맞아요. 긴급 소집 회의를 엽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총재급이에요. 연준 위원들이 정말 일요일 날 이제 워라밸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요일 날 긴급 소집 회의를 열어가지고 긴급 금리 인하를 B컷으로 한 겁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러니까 그런 비상사태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번 FOMC 회의 성명서상에 파월의 기자회견 발언 속에 아직도 미국 경제는 너무나 강하다라는 표현을 무시하죠? 그 경기 판단은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보고 싶은 것만 봤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웅달님도 경제학 공부를 했지만 경제학의 현재로서는 좀 교과서다라고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그 인물이 그린스펀이죠.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연준 의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2006년까지. 거의 20년 했어요. 20년. 와. 그러면 4년씩이니까 5회 했습니다. 연준 의장을. 그래서 전설의 연준 의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퇴임하면서 남긴 명언이 있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B컷이란 앞으로 없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라는 것은 통상 베이비 스텝 룰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B컷의 의사결정을 내린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 경기 침체 상황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늦었던 것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더 대대적으로 안 하면 앞으로 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직감한 것일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정치적인 좀 압박을 받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두 가지 판단이 다 가능하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나 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네. 저는 의견 드린 것처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 경기 침체가 대단히 제가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나쁜 건 또 아니에요. 경기 침체라는 현상이 그냥 경제 위기는 그러니까 이코노믹 그 사이클을 그냥 무시한 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순환, 경기 순환 주기를 무시한 채 그냥 V자로 움푹 패이는 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크라이시스가 온 거고 그냥 그 리세션이라는 것은 경기는 항상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사이클상 나름의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국면을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은 나름의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쩌면 그 정점은 나름의 정점은 24년 연내로 보면 2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는 좀 하강 국면을 그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하강 국면이 경제 위기처럼 급격한 이런 수축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좀 그 경기 순환 주기 관점에서 이 리세션에 대한 단어를 조금 골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러네요. 그 앞서서 경제 성장률 네. 보여주셨을 때도 보면은 코로나 때는 역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금은 뭐 3% 2% 중후반대니까요. 네. 그것만 봐도 우리가 너무 이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용어를 경제 위기 온다, 막 하드한 경기 침체 온다, 막 이렇게 좀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요, 뭐 어떤 특정 전문가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 거기 상업용 부동산 싹 비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내가 간 그 동네는 그 동네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저도 중국 경제에 대한 그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 부분만 보면 중국 경제는 마치 망할 것처럼. 그러나 그건 구경제만 본 거예요. 신경제 보신 적 있나요? 신경제,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CBDC, 또 로봇,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을 계속 침투해 나가고 있잖아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건 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경제 침체 왔다. 나 미국 갔더니 내가 간 그 동네가 정말 다 힘들고 어려워하더라. 내가 본 것만 얘기해. 애니 파티큘러 포인트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제 위기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걸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너무 파티큘러 포인트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은 테슬라가 또 신규 모델 만들고 또 우주 스페이스 산업 진출하고 또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반도체 개발하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채용하고 그런 건 왜 안 보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싸우면요 싸움이 안 돼요. 서로 본 것 가지고만 얘기하면 본 게 다르니까. 코끼리 만지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 미국 삽니다. 미국의 우리 동네는 이렇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25년 경제전망서 쓰면서 그 프롤로그에 제가 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썼어요. 저는 정말 그 감정적으로 쓰거든요. 그 감성으로 쓰거든요. 프롤로그는. 근데 어떤 현상을 제가 잠깐 이 책에 무엇도 담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걸 담았다고 했냐면 백화점에 명품 가게 앞에 길이 막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 줄을 서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그 소비자의 마음과 그 기다랗게 늘어선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점원의 기대감과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의 서글픔을 담았다. 애니 파티큘러 포인트입니다. 모두 다. 우린 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소비자만 봐도 안 되고 점원만 봐도 안 되고 지나가는 행인만 봐도 안 돼요. 그건 경제가 아니에요. 너무
너무 작은 걸 갖고만 논해서는 전체 경제를 못 보는 거예요. 전체 경제를 보고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ICT 산업의 성장률이 10%가 넘어요. ICT 산업군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 ICT 산업의 성장률이 10% 수준인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2.6%예요. 야, 엄청나네요. 그러면 IC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수천 가지 종류의 산업들은 평균적으로 2.6%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논의가 되는 거예요. 저도 네.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항상.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정면 표지만 보시잖아요. 근데 밑면 보셨나요? 옆면 보셨어요? 뒷면 보셨어요? 윗면 보시고. 아마 그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죠? 코끼리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게 정말 코끼리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6면을 다 봐야죠. 360도로 다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런 접근으로 여러 면을 고루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 시청자님들 이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한번 꼭 읽어보시고 머리를 한 대 꽝 하셔가지고 2025년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물가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더라? 그 그레이터 컨피던스라고 하셨나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물가의 뭐 기준 뭐 2% 이게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직도 2.5% 아니냐, 2%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컨피던스가.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항상 연준은 왜 그 백밀러로 보고 운전하느냐, 백밀러 보고 운전하느냐라는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제 9월 말이에요. 지금 9월 마지막 주예요. 그러면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PCE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준이 손에 받아든 PCE 물가 데이터는 8월 말에 발표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럼 8월 말에 발표된 PCE 데이터는 7월 물가죠. 그러면 보세요.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7월 PCE 물가 상승률을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실적치 기준으로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실적치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제 추세를 보면 PCE가 나름 6.8%를 기록하고 2.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5%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2.6%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럼 이것만 보고 결정을 했을까? 그건 아니죠. 이 데이터와 그 밖에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여러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아마도 9월 물가와 10월 물가는 이럴 거야라고 전망했겠죠. 그래서 점도표와 함께 제시하는 게 뭐예요? SEP, 경제 전망치예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이 얼마다라고 전망을 했다면 그러면 실적치도 있고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도 전망을 하고 있겠죠.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8월 PPI가 발표됐어요. PPI가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죠. 그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7%로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CPI가 먼저 발표되죠. 2주 정도 먼저. 그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CPI와 PCE 간의 관계를 계산해 보면 저는 제 채널에서 한번 처음으로 그 관계를 계산해 드린 적까지 있었어요. 그 차이 값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CPI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은 통계적으로 PCE가 이만큼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현상,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2%를 향해 내려가는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현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9월에 발표된 PCE 데이터가 없지만 7월 PCE 물가 가지고만 판단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아마도
8월, 9월, 10월, 11월의 물가는 이런 흐름일 거야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B컷을 한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B컷을 내린 결정은 지금 B컷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5.5%의 금리를 유지했을 경우 혹은 베이비 스텝만 했을 경우 미국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은 어쩌면 2%를 밑돌고 갈 수도 있다. 밑도는 게 뭐예요? 야, 그렇게 되면은 경기 진짜 디플레 우려예요. 디플레이션 우려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어쩌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B컷으로 안 하면 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어쩌면 버스가 떠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말하면 7월에 했었어야 된다라는 판단. 네, 그런 판단이 가미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경기에 뭐 엄청난 침체의 사인으로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저의 분석도 미처 못 본 것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미처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의 관점은 이렇다라는 것이고 다른 여러 관점들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